5장. 손님들은 안나 파블로브나에게 멋진 야회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피에르는 둔한 사람이었다. 뚱뚱하고 보통 사람보다 키가 큰 데다 넓은 어깨와 큼지막한 붉은 손을 지닌 이 남자는 사람들 말대로 살롱에 들어가는 법을 몰랐으며 살롱에서 나오는 법은 더더욱 몰랐다. 즉, 나오기 전에 뭔가 매우 유쾌한 말을 남길 줄 몰랐던 것이다. 게다가 얼이 빠져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날 때 자기 모자 대신에 장군의 깃털 달린 삼각모를 집어들고는 장군이 돌려달라고 말할 때까지 깃털을 잡아당기면서 계속 쥐고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넉나간 모습이나 살롱에 들어와 말하는 데 서툰 모습은 선량하고 순진하고 겸손한 표정으로 벌충되었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그를 돌아보더니 그리스도 교도다운 온유한 모습으로 그의 무례를 용서하겠다는 뜻을 드러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다. 다시 만나고 싶군요. 하지만 당신이 견해를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친애하는 무슈피에르. 그녀가 말했다. 안나 파블로브나가 이렇게 말하자 피에르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는 모든 사람을 향해 한 번 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아마도 이런 뜻 외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듯 했다. 견해는 견해일 뿐 내가 얼마나 선량하고 훌륭한 청년인지 당신도 알잖아요. 안나 파블로브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대기실로 나온 안드레이 공작은 망토를 걸쳐주는 하인을 향해 어깨를 돌린 채 역시 대기실에 나와 있던 이폴리트 공작과 자기 아내의 잡담을 무심하게 듣고 있었다. 이폴리트 공작은 임신한 예쁘장한 공작 부인 옆에 서서 오페라 글라스로 그녀를 똑바로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들어가요, 아네트. 감기에 걸리겠어요. 작은 공작 부인은 안나 파블로브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녀가 조그만 목소리로 덧붙였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작은 공작 부인의 시누이와 아나토를 맺어주는 혼담에 대해 이미 리자와 이야기를 끝낸 상태였다. 당신을 믿어요, 사랑하는 친구. 안나 파블로브나도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아버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알려줘요. 그럼 다음에 봐요. 그리고 그녀는 대기실을 떠났다. 이폴리트 공작은 작은 공작 부인에게 다가가 얼굴을 바짝 숙이고 반쯤 속삭이는 투로 뭐라고 말했다. 공작 부인의 하인과 이폴리트 공작의 하인은 숄과 르덴고트를 들고 서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자신들은 이해할 수 없는 프랑스어 대화를 듣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알지만 아는 척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으로. 공작 부인은 여느 때처럼 생글거리며 말하고 깔깔거리며 들었다. 공사의 공관으로 가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이폴리트 공작이 말했다. 따분해서 말이죠. 멋진 야회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말로는 무도회가 아주 근사할 거라더군요. 공작 부인이 솜털이 난 자그마한 입술을 축혀 올리며 대답했다. 사교계의 아름다운 여인들은 모두 그곳에 있을 거라던데요. 모두는 아니지요. 당신이 그곳에 있지 않을 테니까요. 모두는 아닙니다.
이폴리트 공작은 즐겁게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그러고는 하인이 든 쇼를 잡아채더니 심지어 하인을 밀치며 공작 부인에게 쇼를 둘러주었다. 서툴러서 그러는지 일부러 그러는지 아무도 그것을 분간할 수 없겠지만 쇼를 걸쳐준 뒤에도 오랫동안 손을 떼지 않은 채 그 젊은 여인을 거의 안다시피 했다. 그녀는 계속 생글거리며 우아하게 몸을 빼고 돌아서서 남편을 쳐다보았다. 안드레이 공작의 눈은 감겨 있었다. 그래서 몹시 피곤하고 졸려 보였다. 준비됐소? 그는 아내를 외면하며 물었다. 이폴리트 공작은 옷자락이 뒤꿈치보다 긴 새로운 스타일의 르댕고트를 부랴부랴 입고는 옷자락에 걸려 휘청거리면서 공작 부인을 뒤쫓아 현관 계단으로 뛰어갔다. 공작 부인은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카레타에 오르고 있었다. 공작 부인,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는 소리쳤다. 두 다리와 마찬가지로 혀가 꼬여 있었다. 공작 부인은 드레스 자락을 들어올리며 카레타의 어둠 속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남편은 기병도의 위치를 바로잡았다. 이폴리트 공작은 시중을 든다는 핑계로 모든 사람들의 길을 막아섰다. 실례합니다. 안드레이 공작은 길을 가로막은 이폴리트 공작을 향해 무뚝뚝하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러시아어로 말했다. 기다리겠네, 피에르. 안드레이 공작의 똑같은 목소리가 이번에는 다정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마부가 말을 움직이자 카레타의 바퀴가 덜거덕거리기 시작했다. 이폴리트 공작은 현관 계단에 서서 자기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한 자작을 기다리며 돌발적인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친구. 당신의 작은 공작 부인은 정말 사랑스럽군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자작은 이폴리트와 함께 카레타에 앉으며 말했다. 정말이지 참으로 사랑스럽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들 끝에 입을 맞추었다. 완전히 프랑스 여자예요. 이폴리트는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자작이 말했다. 당신은 무서운 분이군요. 표정은 순수한데 말이에요. 자작이 계속 말을 이었다. 저 불쌍한 남편이 안쓰럽군요. 세도가인 척하던 그 장교 말입니다. 이폴리트는 또다시 풋 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웃음소리 사이에 이런 말을 짓거렸다. 당신은 러시아 귀부인이 프랑스 귀부인만 못하다고 했죠. 다루는 법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안드레이 공작의 집에 먼저 도착한 피에르는 공작 집안과 친한 사이였기에 공작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습관대로 곧 소파에 누워 책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책, 그것은 카이사르의 기록이었다. 그 책을 뽑아 팔꿈치를 괜 채 중간부터 읽기 시작했다. 마드모아젤 셰레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쯤 완전히 알아 누웠을걸. 서재로 들어오던 안드레이 공작이 작고 하얀 두 손을 마주 비비며 말했다. 피에르는 소파가 삐걱거리도록 온몸을 들썩이며 돌아눕고는 생기 넘치는 얼굴을 안드레이 공작에게 돌린 채 웃음 띤 표정으로 한 손을 흔들었다. 아니에요. 그 수도원장은 매우 흥미로운 분입니다. 다만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할 뿐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영구한 평화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 하지만 정치적 균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안드레이 공작은 이런 추상적인 대화에 아무런 흥미가 없는 듯 했다. 친구, 가는 곳마다 자네가 생각하는 것을 전부 말하고 다녀서는 안 돼. 그건 그렇고 드디어 뭔가 결심한 건가? 근위 기병이 되려고? 아니면 외교관? 안드레이 공작은 잠깐 침묵하더니 이렇게 물었다. 피에르는 소파에 앉아 두 발을 허벅지 아래에 쑤셔 넣었다. 당신도 짐작하겠지만 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결정해야지. 아버님이 기다리시잖아. 피에르는 10살 때부터 가톨릭 신부인 가정교사와 함께 외국으로 보내져 20살이 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그가 모스크바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신부를 내보내고 청년에게 말했다. 이제 베테르부르크로 가서 직접 둘러보고 선택해라. 내가 무엇을 하든 난 찬성이다. 자, 이것은 바실리 공작에게 보내는 편지고 이것은 돈이다. 모든 것에 대해 편지를 써 보내라. 무엇이든 도와주마. 피에르는 벌써 3달째 직업을 고르기만 할 뿐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안드레이 공작이 피에르에게 말한 것은 바로 이 선택에 관한 이야기였다. 피에르는 이 말을 문질렀다. 하지만 그분은 프리메이슨이 틀림없습니다. 피에르는 야외에서 만난 대수도원장을 염두에 두고 말했다. 그런 건 다 헛소리야. 안드레이 공작이 다시 말을 가로막았다. 그보다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 더 나아. 근위 기병대 가본 적 있나? 아니요, 없어요. 실은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나폴레옹과 전쟁 중입니다. 만약 이것이 자유를 위한 전쟁이라면 나도 납득했을 겁니다. 어쩌면 군대에 가장 먼저 입대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영국과 오스트리아를 도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과 맞서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안드레이 공작은 피에르의 어린아이 같은 말에 그저 어깨를 으쓱해 보일 뿐이었다. 그렇게 어리석은 말에는 대꾸할 수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사실 그 순진한 질문에 안드레이 공작이 보여준 것과 다른 방식으로 대답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만 전쟁을 한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안드레이 공작이 말했다. 그렇게만 된다면 참 좋을 텐데요. 피에르가 말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빙그레 웃었다. 어쩌면 그러는 편이 정말 좋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없을걸. 그럼 당신은 무엇을 위해 전쟁에 나가는 거죠? 피에르가 물었다. 글쎄, 무엇을 위해서냐고? 나도 몰라. 그냥 그래야 하니까. 그리고 내가 전쟁에 나가는 것은... 그는 말을 멈추었다. 내가 나가는 것은 이런 생활이, 내가 여기서 보내는 이런 생활이 나에게 맞지 않기 때문이지. 6장. 옆방에서 드레스 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안드레이 공작은 마치 잠에서 깬 듯 몸을 흠칫 떨었다. 그의 얼굴은 안나 파블로브나의 응접실에 있을 때와 똑같은 표정을 띄었다. 피에르는 소파에서 두 다리를 내렸다. 공작 부인이 들어왔다. 어느새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지만
그 옷 역시 우아하고 산뜻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정중히 안락의자를 내밀었다. 어째서일까요? 난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공작 부인은 부산스레 황급히 안락의자에 앉으며 언제나처럼 프랑스어로 말을 꺼냈다. 왜 아네트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녀와 결혼하지 않다니 남성 여러분 다들 참 어리석군요. 용서하세요. 하지만 당신들은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당신은 논쟁을 참 좋아하네요, 무슈 피에르. 난 당신 남편과 늘 논쟁을 하죠. 그런데 공작이 왜 전쟁에 나가려는지 잘 모르겠군요. 피에르는 공작 부인을 돌아보며 전혀 어려워하는 기색, 젊은 여자를 대하는 젊은 남자가 매우 흔히 보이는 기색 없이 말했다. 공작 부인이 움찔했다. 아마도 피에르의 말이 아픈 곳을 찌른 것 같았다. 아,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모르겠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남자들은 전쟁 없이 살 수 없는 거죠? 왜 우리 여자들은 그것을 전혀 원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그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을까요? 자, 당신이 재판관이 되어줘요. 난 남편에게 늘 말한답니다. 남편이 이곳에서 친척의 부관으로 있는 것은 대단히 눈부신 지위라고요. 모두가 그를 그렇게 알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며칠 전 아프락신 댁에서 어느 부인이 이렇게 묻는 것을 들었답니다.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안드레이 공작인가요? 정말이라니까요.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남편은 가는 곳마다 그런 대우를 받아요. 아주 쉽게 시종 무관도 될 수 있을 거예요. 당신도 알다시피 군주께서 황송하게도 그이와 말씀을 나누어 주셨답니다. 아네트와 난 말했죠. 그 일이 아주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고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피에르는 안드레이 공작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친구가 화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알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언제 떠납니까? 피에르가 물었다. 아, 출발에 대한 이야기는 말아요. 제발 하지 말아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공작 부인은 응접실에서 이폴리트와 이야기할 때처럼 변덕스럽고 장난스러운 투로 말했다. 분명 가족 모임에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말투였다. 이곳에서 피에르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다. 오늘 그 모든 소중한 관계들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당신은 알죠, 앙드레? 그녀는 남편을 향해 의미심장하게 눈을 깜빡였다. 난 두려워요. 두렵다고요. 그녀는 몸소리를 치며 속삭였다. 남편은 마치 자신과 피에르 외에 방 안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싸늘하고도 정중한 태도로 미심쩍은 듯 아내에게 말했다. 뭐가 무섭다는 거지, 리자? 이해할 수 없군. 그가 말했다. 남자들은 전부 저렇게 이기주의자라니까요. 전부 이기주의자예요. 저희는 자신의 변덕 때문에 날 내팽개치고 시골에 혼자 처박아 두려 해요. 그 이유는 하느님만 아시겠죠. 아버지와 누이 동생이 같이 있잖아. 잊지 마. 안드레이 공작이 조용히 말했다. 혼자나 마찬가지인걸요. 나의 친구들이 없으니. 그런데도 저희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니까요. 그녀의 말투는 어느새 불평조로 바뀌었고
위로 치켜 올라간 작은 입술은 즐거워 보인다기보다 다람쥐 같은 표정을 그 얼굴에 더했다. 그녀는 피에르 앞에서 자신의 임신을 언급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 듯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래도 역시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신이 무엇을 겁내는지 말이야. 안드레이 공작은 아내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느릿느릿 말했다. 공작 부인은 얼굴을 붉히면서 절망적으로 두 손을 흔들었다. 아니에요, 앙드레. 당신은 너무 변했어요. 너무 변했다고요. 의사가 당신에게 일찍 잠자리에 들라고 했잖아. 당신은 자러 가는 게 좋겠어. 안드레이 공작이 말했다. 공작 부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솜털로 덮인 얇은 윗입술을 바르르 떨었다. 안드레이 공작이 일어나 어깨를 으쓱하더니 방 안을 걷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피에르는 순박한 눈빛으로 안경을 통해 공작과 공작 부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치 자기도 일어나고 싶은 듯 슬쩍 움직이다가 생각을 바꾸었다. 무슈 피에르가 여기 있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작은 공작 부인이 불쑥 입을 열었다. 그러자 예쁘장한 얼굴이 갑자기 눈물을 머금은 찡그린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오래전부터 말하고 싶었어요, 앙드레. 어째서 당신은 나에 대해 그처럼 변해버린 거죠?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데요? 당신은 군대에 들어가면서 날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왜죠? 리즈. 안드레이 공작은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는 요청과 위협, 무엇보다 그녀 스스로가 자신의 말을 후회하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서둘러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날 환자나 어린아이처럼 대해요. 나도 다 알아요. 과연 반년 전에도 당신이 그랬을까요? 리즈, 부탁이요. 그만해요. 안드레이 공작은 더욱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 점차 흥분하게 된 피에르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작 부인에게 다가갔다. 그는 눈물을 참지 못해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진정하세요, 공작 부인. 당신에게는 그렇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단언컨대 나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니요, 용서하십시오. 이 자리에 아무 소용없는 남이 아니요, 진정하세요. 난 그만 가보겠습니다. 안드레이 공작이 그의 손을 잡고 만류했다. 아니, 잠깐만, 피에르. 공작 부인은 너무 착한 사람이라 자네와 저녁을 보내는 기쁨을 내게서 빼앗고 싶지 않을 거야. 아니요, 저희는 자기만 생각해요. 공작 부인은 화가 나서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리즈. 안드레이 공작은 인내심이 바닥났음을 드러낼 만큼 목소리를 높이며 냉담하게 말했다. 공작 부인의 작고 아름다운 얼굴에 떠오른 성난 다람쥐 같은 표정이 갑자기 매혹적이면서도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두려워하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눈동자를 치뜨며 남편을 흘깃 쳐다보았다. 축 처진 꼬리를 빠르게 살랑살랑 흔드는 개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겁먹은 순종적인 표정이 얼굴에 떠올랐다. 하느님, 나의 하느님. 공작 부인은 이렇게 중얼거리더니 한 손으로 드레스 주름을 잡고 남편에게 다가가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잘 자, 리즈. 안드레이 공작은 남을 대하듯 정중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두 친구는 말없이 있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다. 피에르는 안드레이 공작을 계속 흘깃거렸고 안드레이 공작은 작은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밤참을 들러가지. 안드레이 공작은 한숨 섞인 말을 내뱉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그들은 우아하고 화려하게 새로 꾸민 식당으로 들어갔다. 냅킨부터 은그릇, 도자기, 크리스털 그릇까지 전부 신혼부부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것 특유의 빛을 띠었다. 식사 도중 테이블에 팔꿈치를 괴고는 안드레이 공작은 오래전부터 마음에 어떤 생각을 담아두었다가 갑자기 털어놓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피에르가 이제껏 친구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경질적이고 초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절대로 결혼하지 마, 친구. 이것이 자네에게 주는 나의 충고야.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결혼하지 마. 자네가 고른 여성에 대한 사랑이 식을 때까지, 그 여자를 분명히 알게 될 때까지 결혼하지 마. 그러지 않으면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될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 결혼해. 그러지 않으면 자네 안에 존재하는 훌륭하고 고귀한 것들을 전부 잃게 될 거야. 모든 것이 자질구레한 일들 때문에 소모되고 말아. 그럼, 그렇고 말고. 그런 놀란 얼굴로 날 보지 마. 만약 자네가 장차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게 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깨닫게 될 거야. 자네에게는 모든 것이 끝났고 응접실을 제외한 모든 문이 닫혔다는 사실을. 응접실에서는 궁정 하인들이나 멍청이들 같은 수준으로 있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이지. 뭐 어쩌겠어. 그는 세차게 팔을 흔들었다. 피에르는 안경을 벗었다. 그 때문에 얼굴이 한층 더 선량함을 드러내며 다르게 보였다. 그는 놀란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안드레이 공작은 계속해서 말했다. 내 아내는 멋진 여자야. 같이 사는 동안 명예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여자들 가운데 한 명이지. 하지만 하느님, 독신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순간 무엇인들 내놓지 못하겠나. 자네에게만 처음으로 이런 심정을 털어놓는 이유는 내가 자네를 좋아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안드레이 공작은 앞서 안나 파블로브나의 집에서 안락 의자에 몸을 쭉 뻗고 앉아 가늘게 실눈을 뜬 채 이세로 프랑스어 문구를 내뱉던 그 볼콘스키와 별로 비슷해 보이지 않았다. 냉담한 얼굴은 각 근육의 신경질적인 활기로 계속 떨렸다. 전에는 생명의 불꽃이 꺼진 것처럼 보이던 눈동자가 이제 강렬한 빛으로 눈부시게 반짝였다. 평소에 생기가 없어 보이는 만큼 흥분한 순간에는 더 활기차게 변하는 사람임이 분명했다. 자네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를 거야.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생사의 전부야. 자네는 보나파르트와 그의 출세에 대해 말하고 있어. 안드레이 공작은 피에르가
보나파르트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보나파르트에 대해 말하지. 그러나 보나파르트도 말이야.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일에 몰두할 때는 자유로웠어. 자신의 목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었어. 하지만 여자와 엮여봐. 그럼 족쇄에 매인 죄수처럼 모든 자유를 잃게 돼. 그리고 자네 안에 있던 모든 희망과 힘은, 그 모든 것은 그저 자네를 짓누르고 후회로 괴로워하게 만들 뿐이야. 응접실, 험담, 무도회, 허세, 비루함, 그런 것들이야말로 내가 헤어날 수 없는 악순환이지. 난 이제 전쟁에,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것보다 위대한 전쟁에 나가려 해. 하지만 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쓸모도 없어. 그저 선량한 독설가일 뿐이지. 안드레이 공작이 말을 계속했다. 그래서 안나 파블로브나의 집에서도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그 어리석은 사교계라니. 내 아내와 그 여자들은 사교계 없이는 못 살지. 그 고상한 여자들이.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자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자네가 알 수만 있다면, 아버지 말씀이 옳아. 이기주의, 허영, 우매, 매사의 비루함,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지. 바로 그것이 여자야. 사교계에서 여자들을 잘 봐. 무언가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니 결혼하지 마, 친구. 결혼하면 안 돼. 안드레이 공작이 말을 맺었다. 우습군요. 피에르가 말했다. 당신이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여기고 자기 삶을 망가진 인생으로 생각하다니. 당신 앞에는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피에르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어조는 그가 친구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친구의 장래에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하는지 잘 보여주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피에르는 생각했다. 피에르는 안드레이 공작을 모든 완전함의 본보기로 여겼다. 그것은 바로 안드레이 공작이 피에르에게 없는 의지력이라는 개념으로 가장 근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자질을 최고 수준으로 겸비했기 때문이다. 피에르는 모든 부류의 인간들을 침착하게 대하는 안드레이 공작의 능력, 비범한 기억력과 박식함. 그는 모든 것을 읽었고 모든 것을 알았으며 모든 것을 이해했다. 무엇보다 일하고 배우는 능력에 늘 감탄했다. 이따금 피에르는 안드레이에게 공상적인 사색, 피에르에게 유난히 강한 성향을 위한 자질이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한 점을 단점이 아닌 힘으로 보았다. 바퀴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 바퀴에 기름을 쳐야 하듯 가장 다정하고 가장 허물없는 최고의 관계에서도 아첨이나 칭찬은 반드시 필요하다. 난 이제 글렀어. 안드레이 공작이 말했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뭘 하겠나. 자네 이야기나 하지. 잠시 침묵하던 그는 위안이 되는 생각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고는 말했다. 그 미소는 즉시 피에르의 얼굴에 반사되었다. 나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피에르는 입을 벌리며 태평하고 유쾌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어떤 인간입니까? 사생하잖아요.
갑자기 그가 얼굴을 새빨갛게 붉혔다. 그 말을 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쓴 것 같았다. 성도 없고 재산도 없는, 그리고 뭐랄까 정말이지. 하지만 그는 정말로 어떻다는 것인지 말하지 않았다. 난 당분간 자유로워요. 그래서 기분이 좋답니다. 다만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당신과 진지하게 의논하고 싶어요. 안드레이 공작은 선한 눈빛으로 피에르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다정하고 부드러운 눈빛에서 자신의 우월함에 대한 자각이 묻어났다. 자네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특히 우리 사교계 전체에서 자네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지. 자네는 훌륭해. 자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 무엇이든 상관없어. 자네는 어딜 가든 잘할 거야. 다만 한 가지. 그 쿨하긴 집안에 드나들며 그런 생활을 하는 건 그만둬. 자네에게 별로 어울리지 않아. 그 떠들썩한 술판이며 경기병이며 또 그 모든. 그럼 어쩝니까, 친구? 피에르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여자들은요? 여자들 말이에요. 모르겠어. 안드레이는 대답했다. 고상한 여자들, 그것은 다른 문제지. 하지만 쿨하긴 집안의 여자들과 술, 정말 모르겠군. 피에르는 바실리 쿠라긴의 집에서 지내며 그 아들인 아나톨의 방탕한 생활에 끼곤 했다. 아나톨은 사람들이 안드레이 공작의 여동생과 결혼시켜 행실을 고치려 하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런데 말이죠. 피에르는 문득 다행스러운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 입을 열었다. 난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왔어요. 이런 생활을 하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죠. 머리도 아프고 돈도 없고요. 오늘 밤도 그가 날 초대했지만 난 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할 거지? 맹세합니다. 피에르가 친구의 집을 나섰을 때는 이미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6월의 페테르부르크였기에 밤에도 땅거미가 지지 않았다. 피에르는 집에 갈 생각으로 골랴스카 삭 마차를 탔다. 그러나 집이 가까워질수록 저녁이나 아침과 더 비슷한 이런 밤에는 도저히 잠들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저 멀리 텅 빈 거리가 보였다. 도중에 피에르는 아나톨 쿠라긴의 집에서 오늘 밤에도 여느 때처럼 카드 모임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모임 후에는 보통 피에르가 좋아하는 여흥거리로 끝날 술판이 벌어지곤 했다. 쿠라긴에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곧 쿠라긴의 집을 드나들지 않겠다고 안드레이 공작에게 맹세한 자신의 서약을 떠올렸다. 하지만 의지박약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흔히 그러듯 그는 곧 너무나 친숙한 그 방탕한 생활을 다시 한번 맛보고 싶다는 생각을 간절히 하다가 결국 그곳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자 이내 자신이 한 말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드레이 공작에게 맹세하기 전 아나톨 공작에게도 그의 집에 가겠다며 똑같이 맹세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는 그 모든 맹세가 어떤 뚜렷한 의미도 갖지 않는 단순한 관례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쩌면 내일이라도 죽을지 모르고 맹세니 헛소리니 하는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자신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생각하니 더욱 그러했다.
그런 식의 추론은 피에르의 모든 결심과 계획을 무너뜨리면서 종종 머릿속에 떠오르곤 했다. 그는 쿠라긴에게 갔다. 아나톨이 사는 근위 기병대 숙사 옆 대저택의 현관 계단에 다다른 피에르는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 계단을 올라가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갔다. 대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빈 술병과 망토와 덧신이 흩어져 있고 술 냄새가 나고 말소리와 고함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뿐이었다. 카드놀이와 밤참은 이미 끝났지만 손님들은 아직 흩어지지 않았다. 피에르는 망토를 벗어던지고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남은 음식이 있었다. 한 하인이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술잔에 남은 술을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다. 세 번째 방에서 소란과 웃음소리, 친숙한 음성들의 고함소리, 곰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젊은 사람들 8명이 열린 창문 근처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떼지어 모여 있었다. 세 사람은 어린 곰을 상대로 장난을 치는 중이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쇠사슬로 곰을 잡아 끌면서 다른 사람을 놀랬다. 스티븐스에게 100루블을 걸겠어. 한 명이 소리쳤다. 알았지? 붙잡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외쳤다. 난 놀로호프에게 걸겠다. 또 한 사람이 소리쳤다. 쿠라긴, 저놈들 손을 떼어놔. 이봐, 미식칼을 치워. 내기다. 단숨에 해버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다니까. 또 누군가가 소리쳤다. 야코프, 술 한 병 가져와. 야코프. 얇은 투바시카 하나만 걸친 훤칠한 미남 집주인이 가슴 한가운데를 풀어헤친 채 무리의 한가운데에 서서 소리쳤다. 여러분 잠깐만, 여기 나의 사랑하는 친구 베트루샤가 왔어. 그가 피에르를 돌아보았다. 눈동자가 맑은 하늘색이고 키가 별로 크지 않은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그 모든 술 취한 목소리들 틈에서 취하지 않은 말투로 유난히 깊은 인상을 던지며 창문가에서 외쳤다. 이리 와서 손을 떼어놔. 그 사람은 세묘 높스키 연대의 장교 돌로호프였다. 아나톨과 함께 사는 유명한 도박꾼이자 결투광이었다. 피에르는 주위를 즐겁게 둘러보며 싱글싱글 웃었다.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군. 무슨 일이야? 그가 물었다. 잠깐, 이 친구는 취하지 않았어. 술 한 병 가져오라니까. 아나톨은 이렇게 말하고는 테이블에서 컵을 집어 피에르에게 다가왔다. 우선 쭉 들이켜. 피에르는 다시 창가에 몰려든 취객들을 힐끔 쳐다보기도 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면서 연거푸 잔을 비우기 시작했다. 아나톨이 술을 따라주며 말하길 돌로호프가 3층 창에 걸터앉아 두 다리를 밖으로 내놓은 채 럼주 한 병을 다 마실 수 있는가를 두고 돌로호프 본인과 그 자리에 참석한 영국인 수병 스티븐스가 내기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자, 쭉 마셔. 아나톨은 피에르에게 마지막 잔을 건네며 말했다. 안 그러면 놔주지 않을 거야. 아니야, 그만 마실게. 피에르는 아나톨을 밀치며 말하고는 창가로 다가갔다. 돌로호프는 영국인의 손을 잡고 유독 아나톨과 피에르를 돌아보면서 내기 조건을 분명하고도 또렷하게 설명했다. 돌로호프는 중간 키에
곱슬머리와 연한 하늘색 눈동자를 지닌 사내였다. 그는 25살이었다. 다른 보병 장교들과 마찬가지로 콧수염을 기르지 않았기에 얼굴에는 가장 근사한 선을 가진 입이 환히 드러났다. 그 입술 윤곽은 눈에 두드러질 정도로 섬세한 곡선을 띄었다. 윗입술은 중간쯤에서 두꺼운 아랫입술을 예리한 쐐기 모양으로 누르며 정열적인 인상을 던졌다. 입술의 양 끄트머리에 각각 하나씩 2개의 미소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계속 어려 있었다. 모든 것이 특히 단호하고 뻔뻔하고 영리한 눈빛과 어우러져 누구든 그 얼굴에 눈길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상을 풍겼다. 돌로호프는 부자가 아니었고 연줄도 전혀 없었다. 아나톨은 수만 루블을 쓰며 생활했지만 돌로호프는 그와 함께 살면서 아나톨뿐 아니라 두 사람을 아는 모든 이들이 자기를 더 존경하게끔 입지를 다졌다. 돌로호프는 모든 도박에 끼었으며 거의 언제나 돈을 땄다.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결코 두뇌의 명석함을 잃지 않았다. 쿠라긴과 돌로호프 모두 당시 페네크부르트의 남봉꾼과 방탕한 패거리에서 유명 인사들이었다. 럼주병이 나왔다. 두 하인이 창턱 너머의 경사면에 앉는 데 방해가 되는 창틀을 떼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주위를 에워싼 신사들의 충고와 고함 소리에 겁을 먹고 서두는 듯 보였다. 아나톨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창가에 다가갔다. 무언가를 부수고 싶었다. 하인들을 밀치고 창틀을 잡아당겼으나 끄덕도 하지 않았다. 그는 유리를 깨버렸다. 어이 자네 기운센 장사. 그는 피에르를 돌아보았다. 피에르가 가로목을 잡고 잡아당기자 빠직하는 소리와 함께 참나무 창틀이 일부는 부서지고 일부는 비틀리며 빠졌다. 전부 떼어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돌로호프가 말했다. 영국인 녀석이 우쭐대고 있군. 어라, 괜찮아? 아나톨이 말했다. 괜찮아. 피에르는 럼주병을 들고 창가로 다가가는 돌로호프를 쳐다보며 말했다. 창을 통해 하늘의 빛 가리며 아침 노을과 저녁 노을이 서로 뒤엉키며 빚어낸 색조가 보였다. 돌로호프는 손에 럼주병을 든 채 창턱으로 뛰어올랐다. 들어봐. 그는 창턱에 서서 방 안쪽을 돌아보며 외쳤다. 모두 입을 다물었다. 내기를 걸겠어. 그는 영국인이 알아듣도록 프랑스어로 말했지만 썩 잘하지는 못했다. 50 임페리얼을 걸지. 돌로호프는 영국인을 돌아보며 100 임페리얼로 할까요? 라고 덧붙였다. 아니, 50으로 합시다. 영국인이 말했다. 좋아, 50 임페리얼을 걸기로 하지. 내가 입을 떼지 않고 럼주 한 병을 다 마신다는 것에 말이야. 창문 바깥쪽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마시겠어.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영국인이 말했다. 아나톨은 영국인을 향해 돌아서서 그의 연미복 단추를 쥐더니 그것을 내려다보며 영국인은 키가 작았다. 영어로 그에게 내기 조건을 되풀이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잠깐. 돌로호프는 사람들의 주의를 모으기 위해 술병으로 창문을 탁탁 치며 외쳤다. 잠깐 쿠라긴, 다들 들어봐. 이것을 똑같이 해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자에게 100 임페리얼을 주지.
알겠나? 영국인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이 새로운 내기를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는 전혀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아나톨은 영국인을 놓아주지 않았다. 영국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 알아들었다는 표시를 하는데도 아나톨은 돌로호프의 말을 영어로 계속 옮기고 있었다. 이날 밤 도박에서 가진 것을 전부 잃은 근위 경기병인 야윈 풋내기 청년은 창턱으로 기어올라가 몸을 쑥 내밀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우! 그는 창 너머 보도에 돌을 바라보며 웅얼거렸다. 가만히 있어. 돌로우프는 고함을 지르며 창문에서 장교를 붙잡았다. 박차에 발이 걸린 장교는 꼴사납게 방으로 뛰어내렸다. 돌로우프는 잡기 편하도록 술병을 창턱에 놓고 조심스럽게 천천히 창으로 기어올랐다. 그는 두 다리를 늘어뜨린 채 두 팔을 벌려 창의 양옆을 붙잡고서 위치를 가늠했다. 그러고는 자리를 잡고 앉아 두 손을 자유롭게 풀어 몸을 좌우로 조금씩 움직인 후 병을 잡았다. 방안이 이미 환한데도 아나톨은 초 2개를 가져와 창턱에 올려놓았다. 하얀 로바시카에 감싸인 돌로프의 등과 곱슬머리가 양쪽에서 빛을 받았다. 모두들 창가로 몰려들었다. 영국인이 맨 앞에 서 있었다. 피에르는 싱글벙글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은 한 사람이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하고 불쑥 앞으로 나와 돌로오프의 로바시카를 잡으려 했다. 여러분,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좀 더 분별 있어 보이는 그 남자가 말했다. 아나톨이 그를 막았다. 건드리지 마. 당신이 놀라게 하면 그가 죽어. 알겠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어? 돌로오프는 몸을 돌려 자세를 바로잡고는 다시 두 팔을 벌렸다. 누구든 또 내일에 주제넘게 나서면 그는 꽉 담은 얇은 입술 사이로 띄엄띄엄 말을 내뱉었다. 지금 당장 그 자식을 여기에서 던져버리겠어. 자, 라고 말한 후 그는 다시 돌아앉아 손을 떼고 병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그러고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균형을 잡기 위해 다른 한 손을 쳐들었다. 유리 조각을 주워 모으기 시작한 하인들 가운데 한 명이 허리를 구부린 채 꼼짝도 않고 창문과 돌로호프의 등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아나톨은 눈을 크게 뜬 채 똑바로 서 있었다. 영국인은 옆에서 입술을 쑥 내밀고 바라보았다. 돌로호프를 말리려던 남자는 구석으로 달려가 소파에 누워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렸다. 피에르는 얼굴을 가렸다. 희미한 미소는 기억에서 잊힌 채 여전히 머물러 있었지만 그 얼굴은 이제 공포와 두려움을 드러냈다. 모두 침묵했다. 피에르는 눈에서 손을 뗐다. 돌로오프는 뒷덜미에 곱슬머리가 로바시카 옷깃에 살짝 닿을 만큼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여전히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병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안간힘을 다해 점점 더 높이 올렸다. 병이 눈에 보이게 비어가는 동시에 그가 고개를 젖힘에 따라 더 높이 올라갔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피에르는 생각했다. 30분도 넘게 지난 것 같았다. 갑자기 돌로우프가 거꾸로 움직였다. 그의 팔이 신경질적으로 떨렸다.
그 떨림은 비탈진 난간에 앉아있던 그의 몸 전체를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그는 온몸을 움직였다. 안간힘을 쓰느라 그의 팔과 고개는 더욱 심하게 떨렸다. 한 팔이 창턱을 잡으려고 위로 솟았다가 다시 내려갔다. 피에르는 다시 눈을 감으며 이제 절대로 뜨지 않겠다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문득 주위의 모든 것들이 술렁이는 것을 느꼈다. 눈을 떴다. 돌로우프가 창턱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면서도 유쾌해 보였다. 비었다. 돌로우프가 병을 영국인에게 던지자 그가 능숙하게 받았다. 돌로우프는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그에게서 럼주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잘했어. 훌륭해. 대단한 내기였어. 악마에게나 잡혀가라지. 사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영국인이 지갑을 꺼내 돈을 셌다. 돌로우프는 얼굴을 찌푸리며 잠자코 있었다. 피에르가 창문을 향해 껑충 뛰었다. 여러분, 나와 내기할 사람 없습니까? 나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가 소리를 높였다. 뭐, 내기도 필요 없습니다. 술이나 한 병 가져오라고 해주십시오. 내가 해보죠. 가져오라고 해요. 시켜봐, 시켜보라고. 돌로우프가 희죽거리며 말했다. 왜 그래? 미쳤어? 누가 허락한대? 자네는 계단에서도 현기증을 일으키잖아.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떠들어댔다. 나도 마시겠어. 럼주병을 가져와. 피에르는 술에 취해 단호한 몸짓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외치고는 창문으로 기어오르려 했다. 사람들이 팔을 붙잡았다. 그러나 어찌나 힘이 센지 그는 다가온 사람들을 멀리 밀쳐냈다. 안 돼.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설득할 수 없어. 잠깐만, 내가 속여볼게. 아나톨이 말했다. 어이, 내가 상대해주지. 하지만 내기는 내일 하기로 하고 지금은 다 같이 땡땡땡에 가는 게 어때? 가자. 피에르가 외쳤다. 가자. 미시카도 데려가고. 그러더니 그는 곰을 붙잡아 번쩍 들어올리고는 방 안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7장. 바실리 공작은 안나 파블로브나의 야회에서 외아들 보리스를 부탁한 루드베츠카야 공작 부인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 보리스에 대한 보고가 황제에게 상달되었다. 그리하여 보리스는 이례적으로 세묘노프스키 근위연대의 준위로 전속되었다. 그러나 안나 미하일로브나의 모든 간청과 계략에도 불구하고 보리스는 쿠투조프의 부관이나 수행원으로는 임명되지 못했다. 안나 파블로브나의 야회에 참석한 후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모스크바에 사는 부유한 친척인 로스토프의 집으로 곧장 돌아왔다. 모스크바에 있을 때면 그녀는 로스토프가에서 지냈다. 그녀가 애지중지하는 이제 막 군인이 되어 곧장 근위대 준위로 전속된 보렌카도 어릴 때부터 이 집에서 양육되었고 여러 해 동안 이곳에서 함께 살았다. 근위대는 이미 8월 10일에 페테르부르크를 출발했다. 군복을 준비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남아있던 아들은 라즈빌로프로 이동하는 부대를 도중에 따라잡아야 했다. 로스토브가에서는 그날이 두 나탈리아, 즉 어머니와 작은 딸의 명명일이었다.
포바르스카야 거리에서는 온 모스크바의 유명한 로스토바 백작 부인의 대저택으로 아침부터 축하객들을 태운 마차가 계속해서 도착하고 떠났다. 백작 부인은 아름다운 맏딸과 응접실에 앉아 끊임없이 바뀌는 손님들을 맞았다. 백작 부인은 동양적인 야윈 얼굴을 지닌 45살의 여자로 자식들, 그녀는 12명의 아이를 낳았다. 때문에 쇠약해진 듯 했다. 기력이 약해서 비롯된 느릿느릿한 동작과 말투가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무게감 있는 분위기를 더했다. 안나 미하일로브나 드루베츠카야 공작 부인은 한 집안 사람처럼 그 자리에 앉아 손님을 맞이하고 말 상대하는 일을 돕고 있었다. 젊은 사람들은 방문객을 접대하는 자리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뒷방에 모여 있었다. 백작은 손님들을 맞이하고 배웅하면서 모든 이들을 만찬에 초대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시에르, 몽쉐르. 그는 마쉐르 혹은 몽쉐르라는 단어를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나 낮은 사람에게나 예외 없이 어떤 뉘앙스도 덧붙이지 않고 말했다. 나를 위해서도 명명이를 맞은 소중한 숙녀들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아셨지요? 만찬에 꼭 오십시오. 오지 않으면 나를 모욕하는 셈이 됩니다. 몽쉐르. 온 가족을 대신하여 당신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쉐르. 깨끗하게 면도한 투실투실하고 명랑한 얼굴에 똑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똑같이 굳은 악수를 하고 똑같이 간단한 목례를 되풀이하면서 백작은 한마디도 빠뜨리거나 바꾸지 않은 채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을 했다. 백작은 한 손님을 배웅하고 나면 아직 응접실에 남아있는 다른 손님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안락 의자를 끌어당기고는 인생을 사랑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는 사람의 표정을 지으며 젊은이들처럼 두 발을 쫙 벌리고 두 손을 무릎에 얹었다. 그는 무게를 잡고 몸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때로는 러시아어로 때로는 매우 형편없지만 자신만만한 프랑스어로 날씨를 예측하거나 건강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그러고는 다시 지친 듯한 그러나 의무 수행에 충실한 사람의 표정으로 벗어진 머리에 얼마 남지 않은 흰 머리칼을 매만지며 배웅하러 나가 또 손님에게 만찬에 오라고 초대했다. 이따금 그는 대기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온실과 하인방을 지나 대리석으로 지은 큰 홀에 들렀다. 그곳에서는 하인들이 테이블에 80인분의 식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백작은 은그릇과 도자기를 나르고 테이블을 차리고 디마스크 테이블볼을 까는 하인들을 바라보다가 그의 모든 업무를 맡고 있는 귀족 출신의 드미트리 바실리예비치를 불러 이렇게 말하곤 했다. 자, 미첸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감독해주게. 그렇지. 백작은 길게 느린 거대한 테이블을 흡족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중요한 것은 식탁 준비지. 그럼. 그러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응접실로 갔다. 마리아 리보브나 카라기나께서 따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백작 부인의 덩치 큰 수행 하인이 응접실에 들어서며 굵고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백작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채
남편의 초상화가 붙은 금제 담뱃갑을 들고 코담배 냄새를 들이마셨다. 방문객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그녀가 말했다. 자, 이제 그분을 마지막 손님으로 받겠어. 그 여자는 아주 고지식하지. 들어오시라고 해. 백작 부인은 차라리 날 죽여 하는 듯한 우울한 목소리로 하인에게 말했다. 거만한 표정에 키가 크고 뚱뚱한 부인이 둥근 얼굴에 미소를 띤 딸을 데리고 드레스 자락을 사락거리며 응접실로 들어왔다. 백작 부인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 가엾은 여자아이가 몸져 누웠답니다. 라즈mov스키가의 무도회에서. 아프락시나 백작 부인이 정말 기뻤답니다. 여자들의 생기발랄한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들은 서로의 말을 가로막기도 하고 드레스 자락 스치는 소리나 의자 당기는 소리와 뒤섞이기도 했다. 대화가 시작되었다. 이야기가 처음 끊기는 순간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드레스 자락을 사락거리며 정말 정말 기뻐요. 엄마의 건강이. 아프락시나 백작 부인은 하고 말한 뒤 다시 드레스 자락을 사락거리며 대기실로 가서 외투나 망토를 걸치고 떠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미리 계산된 대화였다. 화제는 다시 도시의 주요 소식, 즉 예카체리나 대제 시대의 부와 잘생긴 외모로 이름을 떨친 노 백작, 베주호프와 그의 사생아인 피에르, 즉 안나 파블로브나 셰레르의 야회에서 매우 무례하게 행동한 남자에 대한 것이었다. 가엾은 백작이 너무 안쓰러워요. 손님이 말했다. 그분은 예전부터 건강이 아주 나빴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 때문에 생긴 걱정까지. 그분은 그 걱정 때문에 죽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백작 부인은 손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듯 물었다. 그러나 그녀는 페조프 백작이 괴로워하는 까닭을 이미 15번이나 들었다. 그런 게 오늘날의 교육이라는 거죠. 손님은 계속해서 말했다. 유학 생활을 할 때부터 그 청년은 제멋대로 살게 방치되어 있더니 이제는 페테르부르크에서도 너무나 끔찍한 짓을 저질러 경찰의 호송 아래 그곳에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어머나, 백작 부인이 말했다. 그 사람은 친구를 잘못 골랐어요. 안나 미하일로브나 공작 부인이 끼어들었다. 사람들 말로는 바실리 공작의 아들과 그 사람과 놀로오프라는 이가 하느님만 아실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군요. 그래서 두 사람이 고생을 좀 한 모양이에요. 놀로오프는 병사로 강등되고 메조프의 아들은 모스크바로 추방되었죠. 아나톨 쿠라기는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든 무마해 주었어요. 하지만 역시 페테르부르크에서 추방되었죠.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데요? 백작 부인이 물었다. 그 사람들은 정말이지 악당이에요. 특히 돌로호프가 그렇죠. 손님이 말했다. 그는 마리아 이바노브나 돌로호바의 아들이에요. 어머니는 그렇게 덕망 높은 부인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상상이 되세요? 그 사람들 셋이 어디에선가 곰을 구해 카레타에 함께 태워 여배우들에게 끌고 간 거예요. 경찰이 진정시키려고 달려갔죠. 그런데 그들이 경찰서장을 붙잡아 곰과 등이 맞닿도록
꽁꽁 묶고는 곰을 모이카 운하에 던졌대요. 곰은 헤엄치고 경찰서장은 그 위에 붙들려 있었죠. 경찰서장의 꼴이 볼만했겠군요, 마셰르. 백작이 숨이 넘어갈 듯 웃으며 외쳤다. 아, 얼마나 끔찍한지. 도대체 뭐가 웃긴가요, 백작? 하지만 부인들도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불쌍한 분은 간신히 구출되었어요. 손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 사건이야말로 키릴 블라지미로비치 베주오프 백작의 아들이 얼마나 영악스럽게 노는지 보여주는 예라고요.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사람들 말로는 그가 대단히 교양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것이 바로 모든 유학의 말로인 셈이죠. 아무리 부자라지만 이곳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그를 소개시키고 싶어 했죠. 난 단호히 거절했답니다. 나에겐 딸들이 있잖아요. 어째서 그 젊은이가 대단한 부자라는 거죠? 백작 부인은 아가씨들을 피해 몸을 숙이며 물었다. 아가씨들은 즉시 듣지 않는 척했다. 그분의 자식은 다 사생아잖아요. 아마 피에르도 사생아일 텐데. 손님은 손을 내저었다. 그분에게는 사생아가 20명쯤 될걸요. 안나 미하일로브나 공작 부인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아마도 자신의 인맥과 사교계의 모든 사정에 대한 지식을 과시하고 싶은 듯 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녀는 반쯤 속삭이는 듯한 투로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키릴 블라지미로비치 백작은 명성이 자자하잖아요. 그분은 자식이 몇 명인지도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피에르라는 사람은 그분이 가장 아끼는 아들이랍니다. 그 노인은 정말 잘생긴 분이었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난 그분보다 더 잘생긴 남자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백작 부인이 말했다. 이제 많이 변하셨죠. 안나 미하일로브나가 말했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말이에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바실리 공작이 아내 덕분에 모든 재산의 직속 후계자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피에르를 몹시 사랑하는 데다 그의 교육에 열을 올리고 황제께 서한까지 올렸으니 그러니 만약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은 언제라도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베테르부르크에서 로랭도 왔죠. 그 막대한 재산이 누구에게 갈지, 피에르일지 바실리 공작일지 아무도 모를 일이죠. 농노 4만 명의 수백만 루블이에요. 난 아주 잘 알아요. 바실리 공작이 직접 나에게 말해주었거든요. 게다가 키릴 블라지미로비치는 외가 쪽으로 나와 육촌이랍니다. 보랴의 대부이기도 하시죠. 그녀는 이러한 상황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듯한 어조로 덧붙였다. 바실리 공작이 어제 모스크바에 왔어요. 사람들 말로는 감사를 나온 거라고 하던데요. 손님이 말했다. 네, 하지만 우리끼리 있으니 하는 말인데요. 공작 부인이 말했다. 그건 핑계예요. 사실 키릴 블라지미로비치 백작이 매우 위독하다는 걸 알고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마셰르, 그건 멋진 장난이군요. 백작이 말했다. 그러나 나이 많은 여자 손님이 자기 말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아가씨들을 돌아보았다.
경찰서장의 꼴이 볼만했겠어. 그러고 나서 그는 경찰서장이 두 팔을 어떻게 허우적거렸을지 흉내내더니 다시 그 뚱뚱한 몸 전체를 뒤흔드는 늘 잘 먹고 잘 마시는 사람들이 웃을 때와 같은 우렁차고 굵직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만찬에 꼭 오십시오. 그가 말했다.